반갑습니다. 파괴평 3강 세 번째 시간 2장 하려고 해요. 제가 찍은 요 영상을 보니까 그 여기 요쪽 부분이죠. 여기 그 글자가 나온 부분에 지난 시간에 글자가 깨져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제 잘못은 아닌 것 같고 프로그램 자체에 뭐 좀 충돌이 있거나 제 컴퓨터랑 뭐 오류가 있어가지고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이렇게 좀 맞춰놓고 카메라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뭐 수업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제가 표시해 놓으려고 이제 해놨는데 제가 안 까먹으려고 요 부분이 조금 글자가 깨져 있는 거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봤으면 해요. 오늘은 다행히 좀 비가 안 와요. 근데 또 오후부터 비가 온다는 말이 있어서 참 그렇네요. 계속 풍수가 많이 나서 사람도 죽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도 나고 해서 마음이 좀 별로 안 좋네요. 좀 그렇죠. 어떤 이게 인재인지 천재인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기후 환경 변화에 따른 문제는 인지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계속 해봅니다. 특히 몇몇 일련의 사건들은 너무 어이가 없고 짜증도 나고 화도 나는 사건도 있죠. 뭐 그런 것들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이런 이야기 왜 하냐면 우리가 이제 계획을 배우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기획과 관리가 이제 함께 잘 운영되는 것이 최고의 조직, 최고의 어떤 시스템 체계겠죠. 근데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관리의 궁극적인 건 물론 대부분은 요즘은 기계나 컴퓨터가 많이 하지만 관리의 최고 단계의 영역에서는 언제나 사람이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일을 어, 그렇게 우리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튼 이한 이야기는 뭐 나중에 조금 더 다시 합시다. 시간이 되면 하는 걸로 하고 자꾸 슬픈 소식, 기분 나쁜 소식, 짜증나는 소식이 들려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냐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도 내용을 할게요. 사실 이제 푸계평 내용에서 우리가 이제 다른 과목에 비한다면 딱히 이제 공부,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공부 외우고 뭐 그런 거잖아, 주로 주입식으로 외우고 사실 그런 영역이 별로 없어요, 딱히. 진짜로. 왜냐하면 음, 푸계평은 푸계평을 잘한다, 내가 푸계평에서 뭘 많이 배웠다라는 거는 내가 해봄으로써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어떤 프로포절, 제안서, 기획서를 써봄으로써 내가 배우는 영역이지, 어떤 안에 있는 내용, 이제 교과서 안에 있는 내용을 많이 학습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한다, 잘할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푸계평 교과서를 보시면 많은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그 안에 핵심 키를 보면 다른 교과서보다 훨씬 내용이 작아요. 제가 지금 갖고 있는 푸기평 교과서를 한 10여 종 있는데 10여 종을 다 봐도 대동소이합니다. 그 안에 있는 내용에서 뭐, 뭐 상당히 뭐 표나 그림이나 이런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다 빼고 그냥 축약을 시켜 놓으면 제 관점에서 다른 뭐 제가 가르치는 과목, 일련의 과목들에 비하면 그 내용이 한 10분의 1쯤 될라나? 특히 뭐 제가 주로 하는 노인복지론하고 푸계평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 안에 있는 실제 우리가 이제 학습, 그러니까 외워야 되는, 그러니까 왜 이게 이런 이야기 조금 더 하자. 시작하기 앞서서 필요한 내용이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학습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학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색깔 좀 바꿀게. 우리가 반드시 외워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기본적으로 이게 주입식 교육 외우는 걸 굉장히 싫어하지만 싫어하는 것과 별개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를 배운다. 영어 배우는데 알파벳 A, B, C, D랑 단어 안 외우고 영어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단어를 외우지 않고는 영어를 불가능합니다. 내가 영어를 잘하려면 무조건 단어를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단어를 외운다는 것은 문자 언어를 외우는 것과 소리 언어를 외우는 것, 이 두 가지를 함께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외우지 않고 영어를 할 수 있다. 불가능해요.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모든 학습에서 1차는 다 주입식이에요. 주입식 교육, 외우는 교육이 1차입니다. 이거는 필수예요. 플러스 어떤 응용 영역이죠. 응용하는 영역. 잘 안 보이네. 좀 색깔 바꿀까? 예, 응용하는 겁니다. 기술을 응용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기초 과목은 제가 봤을 때 이건 한 8대 혹은 9대 뭐 1, 2 정도 돼요. 기초 과목들은.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뭐 인행사라든지 뭐 실촌론 같은 뭐 일종의 그런 기초 과목들은 이게 비중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어 이게 좀 이게 어드밴스로 가는, 그러니까 이게 좀 3, 4학년 이상 되는 과목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배우는 거는 외워야 될 건 3에서 2 정도, 해야 될 거는 7에서 8 정도로 넘어가죠. 이게 응용이고 이게 암기 계열 외우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푸기평은 거의 이 수준입니다. 8대2 정도. 그러니까 할 내용이 별로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몰라서 푸기평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사실은 여러분들 특히 이제 행정학과나 이쪽 기획론이나 이런 거 들어왔던 친구들은 이 내용을 이미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대부분의 것들은, 그리고 첫 시간에 잠시 이야기했지만 어떤 체계론적 관점에서 왔기 때문에 대부분 어떤 기초적인 내용을 다 알고 지금 수업을 시작하는 친구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많이 해야 되지, 여기를 많이 외우고 한다고 해서 뭐 잘 될 것도 없고 저는 별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과목의 성격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초 과목이냐 응용 과목이냐 에서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기론 같은 경우나 푸개평 같은 경우 또 뭐가 있을까? 그럼 몇몇 과목들이 있어요. 그냥 이런 몇몇 과목들은, 응용 과목들은 내용을 많이 습득할 필요가 없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무엇을 이렇게 완성해 나가는 단계가 있거든요. 이런 과목들이 굉장히 좀 저는 재밌는데 여러분들은 어려워하죠.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 내용에 대한 거는 제가 좀 빨리빨리 넘어가고, 그리고 여러분은 그냥 이거 보세요라고 그냥 치울 거예요. 치울 거고, 오히려 제가 좀 다른 관점 같은 걸 소개해 드리는 게 조금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뭐 봐서 뭐 달달달 제가 뭐 앵무새처럼 떠든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런 게 하등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그냥 여러분들 교과서 안에서 그냥 외우는 걸로, 알아서 공부하는 걸로, 자율학습,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죠. 요즘은 자기주도 학습으로 넘어갔으면 합니다. 저랑 해야 될 거는 다른 데가 있어요.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할게요. 잠시만. 이렇게. 잠시만요. 아니요. 그 잠시 하던 거. 좀 자료를 좀 이따가 여러분한테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이걸 빼놓습니다. 이거를 해야 간단하게. 이거는 좀 나중에 할까? 뭐 어제는 그렇게 합시다. 자, 이제 진도부터 좀 나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자, 프로그램 개발 뭐 보통 뭐 협의의 관점, 뭐 광의의 관점 이런 말을 씁니다. 이게 이제 협의적인 관점에서 뭐 새로운 프로그램 기획 설계 뭐 이렇게 하는 것, 그렇죠? 그 다음에 광의의 관점에서는 기획 실행 평가하는 것. 뭐가 되었든 간에 프로그램은 something new를 만드는 겁니다. something new를 만드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1에서 뭘 해서 2나 3으로 만들어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프로그램 개발은 이런 개념이 아니라 0에서 그냥 1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0에서 1을 만드는 건데 이걸 어떤 식으로 만드냐, 기존에 있는 걸 갖고 와서 만드냐, 응용해서 만드냐, 차용해서 만드냐, 아니면 진짜 하늘 아래 새로운 걸 뚝 해서 만드냐, 뭐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1에서 2, 3, 4로 하는 걸 우리는 이걸 사실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냥 프로그램 응용 내지는 뭐 다른 이름으로 부르겠죠.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프로그램 개발은 0에서 1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걸 만든 거. 여기서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진짜 하늘 아래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이는 차차 조금씩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뒷부분에 가서. 어쨌든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라는 개념은 내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다 라는 개념이고, 이 무라는 개념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무것도 없다는 개념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 이거는 진도 나가면서 제가 뒤에 뭐 적용적 프로그램, 차용적 프로그램 개발을 하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중요한 논리는 0에서 1로 가는 논리. 이것이 기본적인 프로그램 개발의 영역에 있고, 전 시간에 말씀했던 것처럼 실행, 수정 뿐만 아니라 평가 체계까지 기획하는 것. 이 이야기는 제가 전 시간에도 계속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왜 프로그램, 특히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 이 평가 체계라는 것이 기획 안에 들어가는지 3자 지불체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으니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전 시간에 이거를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프로그램 개발의 의의, 뭐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쭉 보면 크게 이런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했을 때 그냥 소셜 워커라든지 뭐 약간 뭐 관리자라고 할게요. 뭐 관리자가 A란 걸 만들어내서 클라이언트한테 이게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클라이언트 이 사람의 한 명의 혹은 뭐 한 집단의 한 팀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경험, 주관, 판단이 이 프로그램에 강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것은, 사회과 과학에 기반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의 편견, 사고 같은 거를 최대한 줄이고 어떤 방법론적으로서의 엄격함, 이용자 중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이게 대충은 알겠지만 확 안 와닿지?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하나는 일반성이에요. 일반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저기 대구나 서울이나 광주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부산에서도 어느 지역을 사용하더라도 이러한 대상에 이런 기법을 쓰면 다 된다는 일반성을 조금 더 높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일반성을 높이려면 방법이 되게 엄격해야 돼요. 생각해봐. 내가 뭐 음식을 한다고 치자. 어떤 요리를 A라는 요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레시피가 명확해야지 내가 이것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대구에서도 부산에서 서울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레시피가 막 지 맘대로야. 적당히 넣으세요, 많이 넣으세요, 이렇게 뭐 어디까지 적당히 어디가 많은지 모르잖아. 그러니 이것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이 수용성,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함께 할 수 있는 이 수용성이 늘어난다는 것.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개발자 중심이 아니라 이걸 이용자 중심으로 바꾸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거 만드는 사람의 노하우나 욕구나 관점이 아니라 이걸 받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싶다라는 게 프로그램을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해서 개발하는 의의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아니라면 그냥 막 만들어내면 돼요. 뭐 이 프로그램 개발을 왜 해?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방법, 우리 선배나 옆에 동료가 해가지고 뭐 괜찮았다, 그거 쓰면 되지. 왜 매뉴얼을 만들고 과정, 절차, 평가 체계까지 다 만들어내요?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할까? 특히 이제 이 관점이 이제 특히나 많이 요즘 들어와가지고 있는 건, 이거는 복지뿐만 아니라 경영학에서도 되게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경영학에서도 한 90년대까지는 흔히 말해서 디자이너 중심, 개발자 중심의 어떤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요즘은 개발자보다는 사용하는 사용자 중심의, 우리가 그걸 UX, UI 디자인이라고 부릅니다. 유저 익스피리언스,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어떠한 관점에서 이 프로그램 서비스를 이용할까라는 것을 경영에서 이제 많이 하고 있죠. 그런 관점을 많이 소용해서, 그러니까 사용자가 디자이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하지만 사용자의 관점에서 디자인하는 것, 우리 UX 디자인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도 지금 이러한 관점을 굉장히 많이 적용시키고 있어요. 뭐 제가 봤을 때는 경영학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경영학에서는 이걸 훨씬 더 많이 쓰거든요. 왜냐면 물건 팔아야 되니까. 안 팔면 망하니까 회사가.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회복지하는 기본적인 한계가 있어요. 이게 무슨 한계냐면 사회복지 클라이언트들은 일반 커스터머랑 좀 다릅니다. 클라이언트 중에 상당 부분은 자기 판단력이 낮은 사람도 되게 많고,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이 뭐가 좋은지 잘 모르는 정보의 습득에 한계 있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오히려 다 맡기는 게 클라이언트를 괴롭히는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학처럼 우리가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이나 이어폰, 물건, 옷 같은 거는 철저할 정도로 내 위주로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니까 좀 비에 덜 젖는 천으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요구를 하면 디자이너 그렇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옷 같은 거 사거나 뭐 물건 살 때, 음식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거기에 대한 거의 명확한 정보를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해요. 사실 그게 어느 정도 맞기도 하고, 내 욕구를 내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싫으면 안 사면 그만이니까. 근데 클라이언트들은 그게 안 되잖아. 커스터머는 그게 가능해도 클라이언트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클라이언트한테 모든 프로그램을 맡겨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완벽하게 UX 디자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봐. 이제 6살, 7살 된 애한테 뭐 뭔지도 몰라. 뭐 사회복지가 뭔지도 모르는데, 야, 네가 원하는 프로그램 이야기해봐. 이게 말이 돼요?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6살, 7살짜리한테 너 뭐가 맛있어? 이게 맛있어? 저게 맛있어? 이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학 관점에서 프로그램을 짜는 것과 복지의 관점에서 프로그램을 짜는 것은 그렇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 이야기나 특히 이제 경영학이나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줄 때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이게 복지에서 그대로 차용될 수 있을까? 아니, 이런 프로그램들이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통용이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프로그램이 굉장히 이상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도 혹시나 제가 빠져먹는 부분이 있고, 저는 가급적이면 복지 영역뿐만 아니라 타 영역, 특히 이제 경제, 경영, 아니면 어떤 디자인 측면에서도 이야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왜냐면 좀 보편적이니까. 그럼에도 제가 혹시나 까먹고 혹은 빨리 넘어간다고, 진도 때문에 빨리 넘어간다고 말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걸러 들으셔야 돼요. 제가 하는 말이 항상 옳지는 않아요. 여러분 지금 4학년 정도 됐고, 이 4학년 수업이잖아. 4학년 정도 됐으면 제가 하는 말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선생님도 틀려요. 그리고 제가 지금은 맞지만 내일 틀릴 수도 있고요. 지금 맞는 건 그때는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맞는 게 그때는 틀려요. 그러니 제가 말씀하는 것을, 말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어쨌든 요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자, 사회복지 개발 프로그램 영역은 뭐 이렇게 넘어갈게요. 뭐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자, 목적 목표 이야기를 할게요. 목적 목표 실행, 이게 사실 전반적인 프로그램의 틀이에요. 목적 목표 실행, 투입, 전환, 산출, 성과, 뭐 이렇게 나온다. 뭐 이게 사실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가장 큰 메인 틀인데, 많은 친구들이 이거에 대해서 좀 혼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사람 몸으로 따지면 우리 머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비율이 뭐 한 크기 정도 되면 한 10%쯤 되나? 몸에 우리가 막 7등신, 8등신, 뭐 좀 괜찮은 애는 9등신 좀 되죠. 어쨌든 많이 커봤자 뭐 해봤자 6, 7등신쯤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막 몸 전체 비율이 크지 않아요, 뇌라는 게. 그쵸? 오히려 이쪽 부분이 더 크죠, 몸에 비하면. 우리가 몸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사람이 돼 있잖아. 어쨌든 이 크기에 비해서는 작아요. 그런데 우리의 뇌가 전체 산소의 몇 프로를 소비하더라? 내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50%인가 70%인가를 소비를 하고 있잖아. 굉장히 많은 양을 소비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프로그램에서 얘가 절반이에요. 목적과 목표가 절반이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푸개평 수업이나 여러분 프로포즈를 보면 굉장히 많은 실수하는 게, 등치가 이게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등치가 크다는 말은 뭐 한
만약에 20장짜리 페이퍼를 쓴다. 그러면 얘는 한두 장 쓰고 얘를 17, 18장을 씁니다. 그러면 이 양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초점을 엄청 들여요. 근데 실제로는 여러분 얘가 잘못되면 이게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우리 몸도 그래. 우리 몸도 다리나 팔이나 장기 한두 군데가 어떤 기능 장애를 일으켜도 큰 문제가 없죠. 뇌는 조그만 기능 장애를 일으키면 몸 전체가 마비되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목적과 목표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이 모든 부분이 다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걸 여러분 자꾸 까먹어요. 목적과 목표를 아무리 중요하다고 내가 10번 20번 강조를 하거든. 그래도 프로포저 쏘면 얘가 틀려요. 얘는 잘 안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근데 얘가 항상 틀려요. 이게 신기할 정도로 얘가 틀려. 여러분 처음에는 그래 목적이 중요하지, 목표가 중요하지 하고 막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얘를 하다 보니까 뭔가 얘가 좀 안 맞아. 그럼 자꾸 얘를 고칩니다. 얘를 보고 얘를 고쳐야 되는데 얘를 통해서 자꾸 얘를 고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느 나중 순간 되면 목적이 좀 이상해. 목적이 이상하면 평가자는 이런 질문밖에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왜 하냐고. 이거 도대체 이거 왜 해? 이런 말밖에 안 던져요. 여러분 지금 하면 나는 안 그렇겠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지난 2년간 모든 학생이 그랬어요. 나는 안 그렇겠지 하면서 모든 학생이 동일한 그 실수를 반복합니다. 자, 이렇게 물어요. 야, 이거 이미 있는데 이거 왜 해? 제가 주로 던지는 말 이런 거. 야, 이거 이미 있잖아.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야? 야, 이거 이 돈으로 가능해? 라는 말. 야, 이거 이 정도밖에 안 되면 그냥 돈 주는 게 굳이 프로그램 왜 그냥 현금 주는 게 낫지 않아? 라고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가 얘 때문에 그래요. 얘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프로그램 자체가 꼬이는 거예요. 막 엄청나게 뭘 하지만 막상 보면 그냥 돈 주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냥 현금 주는 게 낫지. 도대체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야? 혹은 야, 이미 저 옆 동네에서 하고 있는데 굳이 네가 이걸 할 필요가 있니? 그냥 옆 동네에 돈 좀 더 줘서 그 프로그램 확대시키는 게 낫지 않아? 제가 이런 말 던져요. 그리고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 재원 생각하지 않아. 그냥 막 판타지를 해요. 야, 이 돈으로 어떻게 할 거야? 나중에 가면 뭐 열정페이 한다. 뭐 일단 이상한 헛소리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얘에 대한 어떤 명확한 관점이 없으면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꼬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실수를 안 하셨으면 좀 좋겠어요. 넘어갈게요. 뭐 다른 것만 다 필요 없이 이제 이것만 봅시다. 프로그램 이론이라는 말이 있어요. 프로그램 이론 앞에서 했던 것처럼 쉽게 말해서 X와 Y예요. 이게 왜 그러냐? 그냥 하나의 전제예요. 개입을 통해서 변화할 수 있다. 내가 도와주면 더 나아진다. 뭔가 주면 이걸 가지고 좋아질 거다. 이러한 관점을 사회복지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걸 안 갖고 있으면 이걸 왜 해? 변할 것도 아니면 뭐 할 필요 없잖아. 나아질 거 아니면 뭐 줘서 뭐 하겠어요. 그냥 안 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당위성이에요. 당위성이라고. 밥 먹으면 배부르다. 뭐 이런 당위성이죠. 네. 근데 다시 경영학에서는 꼭 이렇진 않아요. 경영학에서의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서비스는 이걸 만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면 잘 팔린다 라는 관점을 딱히 완벽히 가지진 않아요. 이런 선행적인 거라, 이게 함수적 선행을 가지 않습니다. 이거를 했을 때 잘 팔린다 보다는 이거를 했을 때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굳이 말하자면 팔릴 수 있는 확률이 증가한다, 내지는 안 되면 이걸 했을 때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다 끈다, 뭐 구매 의도가 올라간다, 뭐 이러한 바램은 있어요. 바램. 왜냐하면 한 개 만들어서 이 한 개가 성공한 확률보다 이렇게 좀 설명하면 좀 낫겠다. 10개를 개발하면 한 개는 대박이 나고 2개 정도는 중박이 나며 7개는 망한다라는 관점을 가지는 게 훨씬 더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10개의 제품을 만들어냈을 때 7개는 망할 거고 2개는 중박 정도 칠 거고, 그래서 중박 친다는 말은 본전이에요. 본전 건진다는 거고, 1개는 대박 난다. 그럼 여러분들이 10개를 만들면 각각 1씩 자본을 1을 투자해요. 그죠? 그러면 원래 1개 가격당 10,000원에 팔아야 돼. 근데 생각해봐. 7개 망했다고. 이미 마이너스 70,000원이야. 여기는 본전이야. 그럼 20,000원 벌었네. 그러면 70,000원, 20,000원이야.
그럼 내가 이거 1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최소한 11만원을 벌어야 되지. 그럼 얘가 한 개 얼마 팔아야 되겠어? 한 개 얼마 팔아야 되겠어요? 2만원 본전이고, 그치? 2만원 본전이고 7만원 벌었으면 내가 여기서 11만원 되려면 10 뭐냐 계산이 맞나? 18만원 본전치기 하니까 본전치기 뺀다고 치더라도 16만원은 해야 되겠죠. 그쵸? 16만원은 해야지 여기서 9만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죠? 그 정도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얘 가격이 만원이 되는 게 아니라 16만원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 가격을 생산가 대비에 파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엄청나게 팔 수밖에 없죠. 왜냐면 망할 가능성이 크니까 나머지 제품들이. 그쵸? 그러니까 매몰 비용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의 관점에서는 내가 어떤 물건을 만들고 서비스를 할 때 10개 만들면 10개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 70% 80%가 망하거나 안 팔리거나 재고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종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 비용을 대펀이 맞서 대박 나는 거, 잘 팔리는 것에서 다 이렇게 뽑아줘야 돼요. 그러니 경영학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 때의 관점하고 사회복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때의 관점이 전혀 달라요. 이게 그렇게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다시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넘어오면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A란 프로그램을 하면 그냥 클라이언트에 주는 거예요. 여기서 재고가 어딨어? 이 서비스를 했을 때 이거 안 팔리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옆 동네에 저기 필라테스라는 필라테스 P로 하나? F로 하나? 필라테스라는 게 사람 이름이거든요. 독일의 어떤 그 무슨 필라테스인데 이게 P인지 F인지 까먹었네. 영어 아니에요. 필라테스는. 필라테스라는 했을 때 내가 한 달에 뭐 300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 근데 실제로 뭐 고객이 300명 와야지 내가 300시간을 투자할 거 아니야. 고객이 막 100명만 와. 그럼 마이너스는 200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죠. 서비스 관점에서는, 시장에서는. 근데 사회복지는 그딴 거 없어요. 사회복지에서는 300시간 만들어서 클라이언트 돌리면 그냥 300시간 다 소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고 처리나 사람이 안 들거나 이런 게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이 재원 자체를 국가에서 지자체에서 주기 때문에 그냥 이거에 대해서 설사 사람들이 덜 와가지고 안 와서 마이너스 처리되는 것조차도 그냥 기관이 그냥 그걸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이러한 논리적 가정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복지만 보는 게 아니라 경영하고 복지를 함께 봐야 되는 이유가 왜 경영학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가정을 잘 쓰려고 하지 않는 건지, 왜 사회복지에서는 굳이 이런 가정을 쓰려고 하는 건지를 잘 이해를 하시고 좀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좀 명확하게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좀 늘어납니다. 아시겠죠? 이게 가장 키예요. 이 키라고. 그래서 역으로 따졌을 때 내가 하다못해 통닭을 팔아. 내가 진짜 저 경성대 부경대 앞에서 통닭을 팔 때 통닭 하나 만들어가지고 얼마 남기냐 라기보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통닭을 팔 때 10가지 종류의 통닭을 팔 때 잘 나가는 통닭한테 내가 얼마만큼을 조금 더 남겨 먹을 것인가가 더 중요해요. 어차피 나머지는 안 팔릴 거니까. 안 팔려요. 이거는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우리 흔히 말해서 2대8의 법칙 같은 거 들어봤죠? 조직에서의 20%가 전체의 어떤, 그러니까 뭐 많이 벌어들인다. 뭐 그런 파레토 법칙이라 해나? 뭐 이런 법칙이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면 파레토 법칙이라든지 뭐 우리 언어도 마찬가지. 언어도 전체 언어 중에 다 쓰는 게 아니라 20%의 언어를 뭐 몇십 그러니까 전체 언어의 100%라면 그 중에서 한 20% 정도의 언어를 거의 80%인가 쓰는 건가? 뭐 그런 법칙이 있거든요. 비율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 법칙이 있거든요. 근데 책에 있는데 갖고 와서 정확한 수치를 말해주는데 그게 귀찮아. 여러분 알아서 봐세요. 뭐 파레토 법칙이라든지 언어에서의 어떤 많이 사용하는 어휘 빈도 같은 거 보시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내가 10가지 종류의 통닭을 팔아도 막상 팔리는 건 한두 가지고 나머지 대부분 안 팔려요. 그럼 당연히 안 팔리니까 그 다른 8가지 통닭에 들어가는 재료, 소스 같은 거는 당연히 전부 다 재고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한두 가지 팔리는 것에서 다 만회해야 되죠. 항상 그래요. 음식점 가보면 딱 팔리는 것만 팔립니다. 옷도 팔리는 것만 팔리고요. 서비스도 팔리는 것만 딱 팔려요. 집도 그래요. 어떤 특정한 거주하는데도 거주하는 지역만 삽니다. 이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2006년도에
전 세계 모든 인구가 2006년도를 기준으로 전 세계 모든 인구의 50%가 도시에 살고 있고 향후 30년 정도 지나면 인구의 75%가 도시에 산다고 해요. 특정 지역에만 몰려 산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땅덩어리 보면 도시보다 농촌 지역이나 이런 도시가 아닌 지역이 한 10배, 20배 넓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 도시의 집값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몰린다고.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거, 음식을 먹는 거, 사는 게 다. 그래서 경영학 프로그램에서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짤 수가 없는데, 사회복지는 그냥 일종의 다 평등해요. 어차피 만들어 놓으면 다 쓴다 라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땅랑란랄랄랄랄라. 자, 뭐 여러가지 뭐 읽어보시면 알겠고, 이제 중요한 개발 이슈만 좀 이야기를 할게요. 사회복지 프로그램, 여러분들도 이제 프로그램 개발할 때 이제 흔히 하는 실수가 특히 얘예요. 얘를 자꾸 이렇게 막 해요. 다른 거는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막 고민할 필요 없는데, 크리밍 해야 하는 게 뭐야. 자, 내가 어떤 A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A라는 프로그램이 뭐냐, 어떤 노인 프로그램인데, 고학력의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뭐 있다고 치자. 뭐 고학력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예를 들어서 뭐 자신이 배웠던, 수학했던 대학 가서 대학 캠퍼스를 방문해서 그 학생들과 만나서 후배들과의 만남, 이런 프로그램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 들어갈 대상은 누구야? 당연히 고학력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이렇게 막 넣는 거예요. 그죠? 특히 이 고학력 할아버지 되게 좋은 학교, 뭐 외국 대학이라든지, 뭐 흔히 말하는 우리가 뭐 스카이를 부르는 그런 학교, 당연히 프로그램 끝나고 나면 만족도 엄청 높겠죠. 엄청 높아. 이 프로그램 대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크리밍이에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했을 때 정말 만족도나 효과가 좋을 수밖에 없는 대상자들만 뽑아서 프로그램을 돌려버려. 당연히 좋게 나오겠지. 그렇지 않아? 이거 마치 이런 거예요. 7살짜리 애한테 내가 이게 뭐 팝콘 같은 거 아니면 빵 같은 거 막 사줘? 1년간? 1년 전에 애가 키가 막 컸어. 아, 역시 내가 이 프로그램 통해서 이 애를 키웠다 이라게요. 정말 키가 큰 거 맞아? 아니, 원래 7살짜리 애한테는 그냥 물만 먹여줘도 키 커요. 그냥 밥하고 물만 줘도 키 큰다고. 당연한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는 대상자를 끌고 와서 프로그램을 주는 경우가 있다고. 혹시나 여러분 프로그램이 그런 게 아닌가 고민해야 돼요. 물론 이 프로그램이 어떤 타겟팅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혼한 부부, 은퇴한 군인, 뭐 아니면 은퇴한 교사, 이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거는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안에서도 의도적으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뭔가 의도적으로 어떤 이 프로그램의 결과가 효과성이 높게끔 하려는 장치가 보일 때가 있어요. 이거는 디자인 한 사람이 의도가 있을 수도 있고 전혀 의도가 없었는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과연 이 프로그램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가? 정말 가치 있는 프로그램인가? 뭐 가치는 있을 수 있지만 정말 효과성 있는 프로그램인가에 대한 의심은 든다고요. 의심은 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고민할 때가 있어요. 이게 어디까지가 크리밍이고 어디까지가 특별한 대상자를 위한 이 경계선이 있어요. 이게 어디까지냐? 이거는 교과서에 나오지 않고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거는. 왜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봐. 지금 홍수가 나가지고 수재민들 막 발생하고 있지? 그러면 복지 프로그램에서, 복지관에서 공동 모금해서 이 수재민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해. 당연히 수재민을 위해서 담요 갖다 주고 뭐 상담해 주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겠죠. 그러면 이 프로그램이 당연히 효과성이 이게 높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이게 크리밍인가? 만약에 크리밍의 관점에서 보면 크리밍 맞기는 맞아요. 이거 부정하지는 않아요. 근데 크리밍이라고 해서 하면 안 되나?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 그게 아니라고요. 이 특정 상황에서는 뭐 크리밍이고 나발이고 반드시 해야 돼요. 해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있죠? 그러나 제가 지금 크리밍을 이야기하는, 이 크리밍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게 이 프로그램이 원래 보편적인 대상자한테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이 프로그램의 재원을 조금 더 일반적으로 해야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A라는 그룹한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어떤 여가 프로그램이 있어. 어떤 영화 보고 뭐 노래 부르는 영화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일반 노인들한테도 할 수 있는데 꼭 예전에 어떤 여가 관련된 어떤 직업을 가지거나 아니면 여가를 좋아하는, 그러니까 어떤 설문지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여가를 좋아하는 걸 알아. 아니면 여가 관련된 동아리를 하고 있던 노인들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다시 하는 거는 원래 사람은 익숙한 걸 하게 되면 좋아할 수밖에 없고 괜찮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그런 노인들한테 대상으로 한 거야. 말을 하지 않고 혹은 집단을 잡아보니까 그런 노인이었던 거야. 이거는 크리밍이라는 거죠. 이건 크리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노인들 여가 프로그램에 좀 접근을 못했다거나 아니면 했어도 좀 이렇게 섞여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특정 집단을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 프로그램이 결과가 잘 나오게끔 혹은 이 프로그램을 수월하게 하게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내가 복지사 한 명이 어떤 독서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 거야. 독서를 통해서 어떤 심신의 안정과 우울감을 떨어뜨리고 싶은 프로그램을 짜고 싶었어. 그러면 일단은 독서하려면 책을 읽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럽게 책을 안 읽어요. 정말 우리나라 성인은 정말 더럽게 책을 안 읽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사 생각해 본 거야. 이거 웬만하면 책 안 읽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얘가 짱돌을 굴려가지고 은퇴한 뭐 교사 계열이나 교수 계열이나, 이 사람도 원래 책을 많이 읽는 직종이니까, 혹은 지금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뭐 독서 클럽 멤버 할아버지를 대상으로, 할머니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해버린 거야. 이게 크리밍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이런 프로그램은 크리밍이 돼버려요. 집단 선택을 해버릴 때. 즉 그러니까 크리밍이라는 건 집단 선택 이슈예요. 내가 집단을 선택할 때 이게 반드시 그 집단을 해야 된다. 아까 수재민 같은 거, 이건 크리밍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그 집단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하는 것. 그 이유가 특히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쉽게 운영하기 위해서, 혹은 프로그램의 결과가 좋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집단을 설정하는 건 크리밍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걸 되게 조심해야 된다. 당연히 경영학에서는 그런 생각을 크리밍이란 말이 없어요. 거의 제가 아는 프로그램에 이딴 말이 잘 없습니다. 왜? 아니 물건을 잘 팔려야 되잖아. 내가 A라는 물건 팔았는데 A라는 물건을 사주는 사람이 얼마나 고마워. 이걸 우리 다른 말로 크리밍 아니고 주 고객이라고 불러요. 주 고객 대상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회복지에서는 크리밍이라고 말하지만 경영에서 뭐라고 부른다? 타겟팅이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경영학 영역에서는 이런 말 쓰지 않아요. 쓰긴 쓰더라도 전혀 다른 표현을 씁니다. 주 고객 타겟팅한다. 이 물건의 타겟팅 대상이 누구냐? 이런 말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경영학 수업에서 크리밍이라는 말 쓰면 심지어 어떤 교수님은 크리밍이라는 말이 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학생들은 더더욱 그러니까 경영학 공부하는 학생들이 크리밍하면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이게 왜 크리밍이 무슨 문제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 고객 타겟팅이라고 생각하시면 크리밍이라는 현상은 경영학에서 사라져 버리게 되고, 사회복지에서는 주 고객 타겟팅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잘 쓰지는 않습니다. 왜? 이 이슈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생각해야 하는 차원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기획. 기획은 기본적으로 청사진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대.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기획한다. 건물 지을 때 설계도를 쓰는 것처럼, 영화의 시나리오를 그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게 알죠? 영화도 시나리오대로 찍지도 않고 건물도 그 설계도처럼 완벽하게 100%처럼 하지 않아요. 왜냐면 하다 보면 조금의 변동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회복지 프로그램도 이런 기획서대로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조금의 변동이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떤 흔히 말해서 우리 유도리라고 부르고 나나 변동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 가지는 않습니다만은 한 10% 정도는 항상 변동이 있죠. 연구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처럼. 그치만 그 전에 이런 계획서가 없으면 굉장히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 조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사진이다. 자, 기획의 특징 이런 겁니다. 뭐 다 보시면 알겠고, 미래지향적. 왜 미래지향적이냐? 프로그램 이론하면서 했잖아.
일어날 일, 먼 미래 일어날 일에 대한 것들, 목적을 가진 일에 대한 것들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이 따라오는 거고, 뭐 김영준 교수님 책에 좀 보면 있겠지만 뭐 이런 내용들, 뭐 이런 거 한번 보시고 뒤에 좀 자세히 나와요. 어, 잠깐만. 헐, 바깥에 비가 엄청 오네. 참 비가 무지하게 또 오네요. 뭐 이런 이야기 여러분 그냥 읽어보세요. 제가 했던 이야기라서 뭐 그렇게 뭐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뭐, 자 이제 그 프로그램 보면 우리 체계 이론에 기반해서 이렇게 간다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체계 이론이 이런 틀로 가잖아. 기본적으로 어떠한 기획,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뭐 어떠한 아이디어가 있고 실제 아이디어를 실행해 보면 이 안에서 아이디어와 실행 간의 어떤 어, 차이가 있잖아. 갭이 있잖아. 그 차이에 대한 어떤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이 흔히 피드백 환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제 이런 영역이 조금 더 많이 발전되고 고차원적 되면 이런 프로그램들을 고차원적으로 하는 것 보면 제가 공부하고 하는 뭐 리빙랩이라든지 뭐 이런 개념까지 연동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 보통 프로그램이라는 것들은 이러한 크게 기획, 실행, 완료 단계를 기본적으로 가정을 해요. 이건 거의 대부분의 거죠. 경영학에서도 물건 만들어 기획하고 팔아보고 안 팔리면 그 커스터머 고객의 어떤 불만족이라든지 아니면 시장 평가 같은 이래 두 가지 형태의 피드백이 오죠. 그러니까 그런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 이 프로그램을 A에서 A 다시 아니면 아예 B로 고쳐버리든가 뭐 이런 단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겁나네요. 잠시만. 죄송합니다. 갑자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창문 좀 닫는다고. 제가 키우는 식물들도 비 맞으면 안 돼가지고 좀 정리한다고 왔어요. 자, 다시 이제 그 프로그램 기획을 개념을 보면 뭐 지금 이 도식에서 잘 나오지만 기획한다는 건 여러 가지 여기서 나온 건 일종의 재료예요. 기획에 들어가는 재료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대한 것들도 있고 어떤 문제, 클라이언트의 욕구, 그 다음에 어떤 대상자의 어떤 특성, 그 다음에 프로그램 자체의 목적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하나의 프로그램 기획의 재료가 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도식화했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고요. 또 내용도 뭐 있나? 뭐, 뭐, 그냥 내용이에요. 읽어보세요. 그냥 보고, 아까 했던 말 그냥 좀 다시 적어 놓은 거고, 요것만 하자. 자원. 요거 아까 이야기 안 했는데, 일단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 좀 우리가 활용해야 될 관점은 뭐 이거는 뭐 경영학도 마찬가지고 복지도 마찬가지인데 A라는 프로그램 뭐 서비스 물건이 어떤 클라이언트 혹은 시장에서 나갈 때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들 뭐 이제 시장의 어떤 클라이언트의 뭐 복지의 환경도 중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자체의 어떤 특성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개발하니까 기본적으로 이 자체의 특성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를 하세요. 많이 하시는데 특히나 이제 복지에서는 어떤 이런 큰 틀이 있다. 뭐 어떤 틀이 있으면 A가 클라이언트한테 적용되기 위해서는 A 자체의 기술도 필요하지만 A가 운영될 수 있는 외부 환경과의 관계 자원도 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이게 좀 중요해요. 이건 사실 뭐 경영학도 마찬가지긴 한데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봐. 어떤 예시가 하나 있을까? 그런 거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예전에 만약에
요즘 이제 막 사람들이 막 우리가 좀 MP3 같은 걸 하잖아. MP3 초반에 나왔을 때는 사실 큰 인기를 못 끌었어요. MP3 기계 자체에 뭐 내가 처음에 MP3 썼을 때 12곡밖에 못 넣었어. 곡도 12곡밖에 못 넣고 그래서 별로 안 좋았는데 MP3를 했을 때 항상 CD가 되게 더 영향을 컸었죠. 그때는 거의 한 9대1 정도였던 비율이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세상에 여러가지 환경 디지털 디바이스가 바뀌면서 이 역전돼 버렸고 이제 거의 CD 쓰는 사람이 없고 MP3가 많이 팔리고 대부분의 이제 MP3도 넘어서 이제는 스마트폰에서 MP3가 다 이렇게 돼버리는 그런 시대적 환경이 변했죠. 근데 이 MP3 음원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스마트폰이라는 혹은 MP3 기기가 보편화되는 외부 환경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 자체가 이렇게 발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 MP3라는 기술 하나만 갖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기에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얘가 통용될 만한 외부 자원, 외부 기술 같은 게 필요해요. 경영에서는 좀 그런 관점으로 보고요. 사회복지에서는 뭐냐? 사회복지라는 거에서 A라는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내가 수영 프로그램을 치자. 관절염을 겪고 계신 노인분들이 다른 운동을 못하니까 수영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 근데 수영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니 도무지 우리 복지관에는 수영장이 없네? 그럼 이 프로그램을 도대체 어떻게 운영해야 되냐? 그럼 수영장이 딸린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시설을 응용을 해야지 이 프로그램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외부에 어떠한 자원이 있는지를 알고 나서 이 프로그램이 응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 A라는 수영 노인 대상 관절염 갖고 있는 노인 대상 수영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 프로그램을 응용해 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외부 자원 협력이 없으면 이 프로그램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경영학에서 아무리 MP3라는 기술 자체가 좋았다 할지라도 MP3를 담는 기계 혹은 스마트폰이라든지 MP3 기계라든지 그게 받쳐주지 않으면 기술 자체가 무용하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일상화되지 않으면 좀 무용해요. 실제로 아직 우리가 굉장히 일상화된 3D 컴퓨터 같은 것도 봐요. 3D 프린터 같은 것도 굉장히 유용한 기술이긴 한데 그것이 그 3D 프린터를 하는 오프라인 기계, 그러니까 좀 비싸거나 일상생활에 많이 활용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기술이 좋아도 그 기술을 담아내는 틀 자체, 외부 환경 자체가 지원을 해줘야지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강하게 우리 삶에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좀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분석이 필요하다. 외부 자원 분석. 자, 약간 제가 0, 1 이야기 하면서 하려고 했던 이야기,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제가 아까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0에서 1로 만든다고 했을 때 이 0의 관점이 좀 다르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을 복지 영역에서 볼 때 이걸 독창, 적용, 차용이라고 해요. 차용. 그러니까 독창적이라는 것은 과거에 시도되지 않는 완벽한 something new. 그리고 적용이라는 것은 어떤 원형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문서화되지 않은 것.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야. 뭐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이 혹은 서양의 어떤 일련의 어떤 프로그램, 행위, 예절, 문화, 뭐 음식 같은 것들이 있지만 한 번도 이걸 우리나라에서 이 프로그램에서 해본 적이 없는 것들. 차용은 작년에 우리가 한번 해봤는데 요걸 조금 A라는 노인 대상으로 했는데 이걸 아동한테 한번 해볼까? 저 복지관에서는 노인들한테 했는데 우리 복지관 안 해봤으니까 우리 복지관에서 한번 해볼까? 이런 게 차용이에요. 이거를 기본적으로 도시카에서 보면 이렇게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간의 프로그램 개발 정도가 아주 높다, 아주 낮다. 그리고 영역에서 개발 정도가 아주 낮다. 그러니까 기간의 프로그램 개발 정도가 아주 높고 영역이 높다. 그러면 이게 최초의 프로그램이 되는 거겠지. 이런 게 나오는 거고. 아니면 기존 프로그램을 살짝 변화시키는 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의 최초의 개발이라는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속아요. 이 말의 단어에 속는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 최초. 그럼 최초 이전에는 없었어. 이게 0이라는 이야기잖아. 제가 아까 얘기했던 0.
이 0이 진짜 하늘 아래 완벽한 0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생각해봐. 사회과학에서 하늘 아래 새로운 0은 없어요. 이런 개념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 세기에 한 명 나올까? 몇십 년에 한 개 나올까 말까? 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라고 이야기하는 대부분의 것은 이전까지 시도를 안 해봤다라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시도를 해본 적이 없다. 왜냐? 이러한 시도가 다른 영역, 복지가 아닌 경영, 뭐 수의학, 물리학, 뭐 이런 영역에서 통용되는 지식이 이 지식을 우리 영역에서 한번 갖고 와 보겠다라는 것이 업계 최초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나? 예를 들어서 갑자기 뜬금없이 한 복지사가 뭐 물리 실험 같은 다른 영역에서 맨날 하는 물리과가 맨날 하는 물리 실험을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번 해보겠대. 업계 최초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리 실험이 정말 없는 세상에 없는 하늘 아래 유일한 거예요? 아니에요. 이미 타 영역에서 있다고. 타 영역에서 문서화되고 다 돼 있는 거라고. 이거를 한번 갖고 와 본다는 뜻이에요. 사실상 엄밀한 의미를 말하자면 물론 진짜 something new 완벽하게 어떤 새로운 형태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건 거의 없어요. 제가 이때까지 한 수백 개의 프로포즈를 봤지만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때 막 업계 최초의 프로그램이라고 했던 것 중에 보면 스마트폰 운영, 노인 대상 스마트폰 프로그램 같은 게 최초의 프로그램 같은 게 좀 있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스마트폰 프로그램 뭐 우리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업계 최초라는 말에 여러분들이 혼돈을 하지 말라. 그러면 아까 내가 말했던 것처럼 0에서 1로 간다는 이 말에 0이 무균실 상태, 우주 상태의 어떤 그런 0의 개념이 아니라 이때까지 누군가가 사용해 보거나 다른 개념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러나 타 영역에서는 얼마든지 하고 있었던, 혹은 타 영역에서 A가 있었고 다른 영역에서 B가 있고 다른 영역에 C가 있다면 이 A, B, C를 합쳐봐서 A, B, C로 만드는 것, 혹은 A, B, C를 각 곱해가지고 D 해보는 것이 업계 최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있어야지 something new의 프로그램, 즉 새로운 게 아니라 새롭게 보이는 무엇을 만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아이폰 3 잡스가 스마트폰 만들 때 스마트폰에 있었던 거의 90% 이상의 기술은 다 있던 기술이에요. 터치패드 당연히 있었고요. 전화 기술, 인터넷 기술 다 있었고요. 뭐 거기에 많은 앱 기술도 이미 사전에 있었어요. 그 전에 있었던 기술이에요. 그냥 이거를 그냥 합쳐놓은 기술이에요. 합쳐놓으니까 뭐가 되었죠? something new가 됐은 거예요. 세상을 바꿔버렸죠. 그러니까 새롭다는 건 무균실에서 새로운 게 아니라 있던 것을 새로운 관점, 새로운 방법, 새로운 시도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게 새롭다는 거예요. 그게 new라는 거고, 이게 오늘날 융합의 개념, 개념의 핵심 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프로그램의 0의 관점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즉 0이 사실은 없다, 한자로 무가 아니에요. 무의 관점이 아니에요. 0이란 말은 있지만 시도해 본 적이 없다, 트라이 해본 적이 없다는 관점으로 갖고 계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알고는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프로그램 새로운 걸 보면 그냥 이상한 애들은, 멍청한 애들은 그런 말이에요. 아까 다 있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있던 거예요. 있던 거라고. 있던 걸 다르게 해보는 게 새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거 알던 건데 있던 건데 라고 그렇게 틀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새로운 걸 할 수가 없어요. 왜? 0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0이라는 게 무균실 상태, 0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절대로 새로운 걸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할게요. 내가 0을 없다는 관점을 이렇게 아예 없다, 진짜 완벽하게 없다라고 갖고 있는 생각을 있는 그런 완벽한 진짜 숫자 0의 관점으로 갖고 있다면 이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코 새로운 걸 할 수가 없고요. 0의 관점을 있지만 시도해 본 적이 없거나
남들이 했지만 요 영역에 해본 적이 없거나 남들이 하고 있지만 내가 해본 적이 없다, 아직 안 해봤다의 관점으로 0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언제나 새로운 걸 하게 됩니다. 이 차이예요. 이 차이라고. 그러니까 새롭다라는 관점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지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새로운 걸 하게 되고 누군가는 절대 죽을 때까지 새로운 걸 하지 못합니다. 이 차이예요. 아시겠어요? 이거는 철학적 화두기도 해요. 없다는 관점, 쌤이 좋아하는 지식, 무지 이런 관점 마찬가지예요. 내가 모른다는 관점을 어떻게 모르냐, 내가 진짜 아예 모르는 거냐 아니면 모르는 걸 아는 거냐, 알고 있는 걸 모르는 거냐를 가지는 것처럼, 이게 지식이 새롭게, 무지가 새롭게 재편되는 것처럼 내가 없다, 0이라는 관점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0을 진짜 없는 거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절대 새로운 걸 못하고요, 0을 아직 시도해보지 않았네, 내가 시도해보지 않았네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전혀 다른 새로운 걸 하게 돼요. 그럼 표절이 아니에요. 다른 관점이죠. 그러니까 0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프로그램은 그래서 어떤 0으로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류가 나와요. 이게 융합적 관점, 통섭이라는 관점의 핵심이에요. 아시겠어요? 뭐 요정도. 갑자기 내가 또 뜬금없이 통섭의 한자가 뭐더라? 내가 융합이랑, 우리가 흔히 융합이라는 말을 되게 잘 쓰는데 통섭이랑 융합이 같은 이야기거든 하거든요. 보면 이 말이 맞죠? 통할 통자의 섭자가, 이게 한자로 보면 건널 섭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건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융합이라는 말보다 이 통섭이라는 말을 더 좋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사람들이 융합이라는 말을 쓰면 이 융합이라는 단어에 빠져서 A와 B가 있어서 A, B를 만든다는 생각을 하거나 A와 B를 곱해서 C를 만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융합적 사고를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거 아니에요. 이게 융합 아니에요, 여러분들. A에서 B로, 때로는 B에서 A로 건너간다는 게 융합적 사고예요, 여러분. 즉 A라는 A라는 영역과 B라는 영역의 이 경계면들이 되게 강해요. 이 경계면이 없으면 세포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강력한 벽을 뚫고, 나의 벽을 뚫고 뿐만 아니라 너의 벽까지 뚫어서 나가는 게 통섭이에요. 대립면과 대립면 사이를 뚫고 나가는 게 융합이고 통섭이라는 말이에요. 통할 통, 건너간다는 거예요. 경계와 경계를 건너가는 게, 그러니까 경계를 건너간다는 게 뭐야? 내가 이게 여기 0이, 이게 0이 아니란 뜻이에요. A를 가지고 B의 나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A 관점에서 B를 보고 다시 B의 관점을 익히고 난 다음에 다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B를 갖고 있는 거죠. 유학이라는 것도, 어떤 외국 가서 산다는 것도 이런 통섭의 관점이에요. 한국의 시선을 갖고 외국에서 가서 보고 다시 외국의 시선을 갖고 한국에 와서 이 A와 B를 함께 공유한다는 게 융합의 뜻이지, A, B를 함께 갖고 있다, 곱해서 C를 만든다, 이거 융합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something new, 0의 관점을 가져버려요. 그런 건 그러면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C를 만들 수가 없고 A, B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딴 건 없어요. 세상에 그런 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 번도 융합 영역에서 그런 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없다고요.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신선해, 새롭다라고 생각하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음식, 물건, 서비스, 게임, 자동차 다 봐. 그런 게 어디 있어? 단 한 개도 없습니다. 통섭의 관점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학자들은 융합이란 말보다 통섭이란 말을 훨씬 더 많이 쓰려고 합니다. 왜? 융합이라고 하게 되면 자꾸 딴소리를 하고 있거든, 사람들이. 이게 기본적으로 융합의 관점이에요. 이게 프로그램에 들어와야 되는 관점이기도 하고요. 아시겠죠?
이야기. 나중에 이야기는 조금 더 제가 나중에 특강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해보고 싶기도 하네요. 여러분들이 하도 너무 이 이야기를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제가 조금 더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 해봅니다. 예, 뭐 어, 이거 하다가 이걸 한 번에 이렇게 좀 해주는 방법이 없나? 이렇게 넓혀주는 여기 말고 여기서는 잘 안되네. 이걸 좀 올리면 될 것 같긴 한데 잘 안되네요. 안 예쁘다. 좀 예뻤으면 좋겠는데 안 예쁩니다. 음, 그래요. 넘어갈게요. 자, 벌써 이제 1시간 다 돼가지고 제가 뭐 딱히 보시면 되는데 요 욕구 영역 요런 영역 이야기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금만 더 하자. 문제 욕구만 요 두 가지 영역만 좀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너무 길면 여러분도 지겹잖아. 나도 지겹고. 다음에 할까? 다음 시간에. 그래. 다음 시간 할게요. 1시간만 할게요. 너무 길면 어려우니까. 아니면 줌으로 해도 되고. 요 문제 영역 요거는 안되면 제가 줌으로 빼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